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책 읽어주려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로미오 줄리엣. 이게 셰익스피어가 쓴 글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젊은이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오랜 증오와 미움이 극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플렛 집안과 몬테규 집안은 베로나에서 쌍벽을 이루는 명문가이다. 그런데 이 두 집안 사이에는 아주 깊고 오래된 원한이 있었다. 미움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 집안 친척은 물론 하인들까지도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 캐플렛 집안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몬테규 집안 사람만 아니면 누구나 환영받는 이 잔치에는 베로나의 이름난 미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 중에는 로잘린도 있었는데 그녀는 몬테규 집안의 아들 로미오가 짝사랑하는 여인이었다. 로미오의 친구 벤볼리오가 로미오에게 가면을 쓰고 몰래 잔치에 가보자고 했다. 그래서 로미오는 친구인 벤볼리오, 모큐쇼와 함께 가면을 쓰고 캐플렛 집안의 잔치에 참석했다. 캐플렛 경이 그들을 환영했다. 젊은이들, 아리따운 아가씨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게나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때 로미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발견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로미오가 그 아름다움에 취해 탄성을 질렀을 때 캐플렛 경의 조카 티볼트가 그 목소리를 듣고 로미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티볼트는 몬테규 집안 사람이 가면을 쓰고 와서 자기들을 조롱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금방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기세였다. 다행히 집주인인 캐플렛 경이 조카를 제지했다.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함이었고, 또 로미오가 신사답게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춤이 끝나자 로미오는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살그머니 다가갔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용기를 얻어 공손하게 아가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신전이요. 저는 신전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신전에 손을 댄 것이 모독이라면 입을 맞추어 속죄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자의 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입을 맞추는 일은 없답니다. 아가씨가 대답했다. 성자도 순례자도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입술이 있지요. 하지만 입술은 기도할 때 써야지요. 오 사랑스러운 성자님, 저의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절망하지 않도록. 두 사람은 이처럼 은밀하게 사랑의 말을 주고받았다. 그때 누군가가 아가씨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로미오는 비로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아가씨는 바로 몬테규 집안의 원수 캐플릿 경의 외동딸 줄리엣이었던 것이다. 로미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원수 집안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알고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결코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줄리엣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을 느낀 남자가 몬테규 집안의 로미오라는 것을 알고 그녀 역시 너무나 놀랐다. 자정쯤 잔치가 끝났을 때 로미오는 도저히 그대로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집 뒤에 과수원 담을 넘었다.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잠시 후 2층 창문이 열리더니 사랑스러운 줄리엣이 나타났다. 줄리엣은 창가에 턱을 괸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로미오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 아름다운 천사여, 당신은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군요. 바로 그때 줄리엣은 정열에 넘치는 음성으로 그날 밤 사랑하게 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로미오, 당신은 어찌하여 로미오인가요? 저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버리실 수 있나요? 저에게 사랑을 맹세해 주세요. 그러면 저 역시 이제부터 캐플렛 집안을 버릴 테니까요. 줄리엣은 로미오가 원수인 몬테규 집안 사람인 것을 슬퍼하며 그 증오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그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로미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로미오라는 이름을 싫어한다면 나는 이제 로미오가 아닙니다. 나를 그저 사랑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당신의 뜻대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세요. 줄리엣은 어두운 정원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로미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어머나 위험해요. 몬테규 집안 사람이 담을 넘는 것을 알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다정한 눈길을 주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 없이 사느니 차라리 그들의 칼에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곳엔 어떻게 오셨나요? 사랑이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바다 건너에 있다 해도 나는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줄리엣은 문득 자신의 독백을 생각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도로 주워 담고 싶었다. 정숙한 숙녀들이 을에 그러하듯 수줍은 척 관심 없는 척해서 자신의 연인을 애타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이미 줄리엣의 고백을 로미오가 듣고 말았으니 밀고 당기는 연인들의 장난은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줄리엣은 오히려 조금 전 로미오가 들은 자신의 독백은 진실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오 아름다운 로미오, 부디 저를 경박한 사람이라고 탓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행동은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하면서 속으로 교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할 것이니까요. 로미오는 줄리엣의 정숙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했다. 줄리엣 아가씨, 유모가 부르는 소리에 다급히 창가에서 사라졌던 줄리엣이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벌써 새벽이 가까워졌으니 자야 할 시간이에요. 오 로미오,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저와 결혼할 생각이라면 내일 곧 결혼 날짜를 정해주세요. 줄리엣은 또다시 유모의 부름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모든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고 이 세상 어디라도 따라갈 거예요.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떨어질 생각을 않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로미오는 가슴이 벅차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 길로 수도원의 로렌스 신부를 찾아갔다. 로미오는 줄리엣에 대한 사랑을 털어놓고 그들의 결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신부님, 우리는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으로 맺어진다면 두 집안의 오랜 불화를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신부의 승낙을 받은 로미오가 심부름꾼을 시켜 줄리엣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줄리엣은 한달음에 로렌스 신부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마침내 신성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하늘이 축복하기를, 그리고 젊은 몬테규와 젊은 캐플렛을 결합하여 두 집안의 원한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줄리엣은 밤이 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로미오가 지난밤에 넘었던 과수원 담을 다시 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오쯤에 로미오의 친구 벤볼리오와 머쿠쇼가 시내 광장에서 티볼트를 비롯한
캐플렛 집안 사람들과 마주쳤다. 성질 급한 티볼트는 머큐쇼가 몬테규 집안의 로미오와 친구 사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결국 머큐쇼와 티볼트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침 로미오가 지나가다 그들과 마주쳤다. 화가 난 티볼트는 이번에는 로미오를 악당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로미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티볼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본래부터 집안끼리 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는 이제는 캐플렛이라는 이름이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티볼트, 안녕하시오. 우리는 왜 만나면 싸워야 하지요? 로미오는 부드러운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지옥만큼이나 몬테규 집안을 원수로 생각하는 티볼트는 로미오를 비난하며 약을 바짝 올렸다. 갑자기 왜 그렇게 비겁한 태도로 나오지? 난 지금 머큐쇼와 싸우고 있다네. 이윽고 티볼트의 칼이 머큐쇼를 찔러 쓰러뜨렸다. 로미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티볼트는 로미오의 칼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줄리엣은 밤이 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로미오가 지난밤에 넘었던 과수원 담을 다시 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오쯤에 로미오의 친구 벤볼리오와 머크쇼가 시내 광장에서 티볼트를 비롯한 캐플렛 집안 사람들과 마주쳤다. 성질 급한 티볼트는 머큐소가 몬테규 집안의 로미오와 친구 사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결국 머큐쇼와 티볼트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침 로미오가 지나가다 그들과 마주쳤다. 화가 난 티볼트는 이번에는 로미오를 악당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로미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티볼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본래부터 집안끼리 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는 이제는 캐플릿이라는 이름이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티볼트, 안녕하시오. 우리는 왜 만나면 싸워야 하지요? 로미오는 부드러운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지옥만큼이나 몬테규 집안을 원수로 생각하는 티볼트는 로미오를 비난하며 약을 바짝 올렸다. 갑자기 왜 그렇게 비겁한 태도로 나오지? 난 지금 머큐쇼와 싸우고 있다네. 이윽고 티볼트의 칼이 머큐쇼를 찔러 쓰러뜨렸다. 로미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티볼트는 로미오의 칼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낮에 이 끔찍한 소동이 일어나자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캐플렛 경 부부와 몬테규 경 부부, 그리고 베로나의 영주도 소문을 듣고 광장에 도착했다. 영주는 두 집안의 싸움 때문에 베로나의 질서가 파괴되었으니 죄인을 가려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는 사건을 자세히 조사한 뒤 선고를 내렸다.
티볼트를 죽인 로미오를 베로나에서 추방한다. 로미오가 사촌을 죽였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줄리엣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죽은 오빠를 위해 흘리던 슬픔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의미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티볼트에게 죽을 뻔했던 로미오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고, 또 로미오가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편 로미오는 로렌스 신부의 방에 숨어 있다가 추방령 소식을 들었다. 줄리엣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추방되는 것은 로미오에게 사형 선고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정신 차리게. 자네에게는 아내가 있네. 줄리엣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네. 신부가 위로해 주었지만 로미오는 그저 미친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할 뿐이었다. 이렇게 허약한 태도는 남자답지 못한 거야. 생각해보게. 티볼트의 손에 죽지 않은 것만도 행운이야. 게다가 사형 대신 추방령을 받은 것도 행운이지. 로미오가 좀 진정되자 신부가 말했다. 자네는 이 길로 줄리엣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한 후 만투아로 가서 지내고 있게나. 적당한 기회를 보아 내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발표하겠네. 그러면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될 것이고 자네는 사면될 수 있을 거야. 로미오, 지금은 슬퍼하면서 떠나지만 20배나 더 기뻐하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걸세. 로미오는 신부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로미오는 전날 밤에 들어갔던 과수원 담을 넘고 창문을 통해 몰래 줄리엣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것은 기쁘고 황홀한 밤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슬픈 밤이기도 했다. 젊은 남녀가 첫날 밤을 보내는 황홀한 밤인 동시에 또 그날 낮에 있었던 살인과 추방령, 다가올 이별에 따른 슬픈 밤이었다. 새벽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다. 만투아로 가면 날마다 당신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로미오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줄리엣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만투아를 향해 떠났다. 날이 밝은 뒤에 베로나의 성벽 안에서 잡히면 죽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슬픈 이별을 한 줄리엣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로미오가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딸이 이미 결혼한 줄은 꿈에도 모르는 줄리엣의 아버지가 사익감을 결정했던 것이다. 페리스 백작이라는 나무랄 데 없는 귀족 청년이었다. 줄리엣이 로미오를 만나지 않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청년이었다. 줄리엣은 몹시 당황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어려요. 게다가 사촌인 티볼트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결혼잔치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줄리엣은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결혼을 거부하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러 말할 것 없다. 다음 목요일에 페리스와 결혼식을 할 준비를 하거라. 아버지는 엄하게 명령했다. 캐플렉 경은 그 어떤 신부라도 좋아할 만한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 놓았는데 그
자신의 행운을 거부하는 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줄리엣은 급히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 의논했다. 신부님, 로미오를 배신하고 페리스와 결혼하느니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부디 신부님이 이 결혼을 막아주세요. 신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줄리엣, 내 말대로 하거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 기쁜 얼굴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에 이 약을 마시거라. 이것은 42시간 동안 사람을 죽은 듯이 보이게 하는 약이란다.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왔을 때 너는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장례 풍습대로 관뚜껑을 덮지 않은 채 가족 묘지로 옮기겠지. 42시간 후에 너는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깨어날 거야. 나는 그동안 로미오에게 전가를 보내겠어. 로미오가 밤에 와서 너를 만투아로 데려가도록 말이야. 오, 신부님, 어떤 무서움도 참을 수 있어요. 로미오에 대한 사랑으로 줄리엣은 이 무시무시한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신부가 주는 약병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줄리엣이 신부가 시킨 대로 페리스 백작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캐플렛 경 부부는 몹시 기뻐했다. 곧 잔치 준비로 집안이 북적거렸다. 캐플렛 경은 외동딸의 결혼식 날 베로나에 일찍이 없었던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자 했다. 수요일 밤 줄리엣은 용기를 내어 약을 마셨다. 혹시나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고 또 로미오가 오기 전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도 끔찍했다. 죽은 캐플렛 집안 사람들의 해골이 가득 차있고 피투성이 티볼트의 시체가 썩고 있을 그 지하 무덤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로미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용기를 주었다. 다음날 페리스가 왔을 때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줄리엣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있었던 것이다. 페리스는 비참한 심정으로 혼인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신부를 애도했다. 더욱 절망한 것은 늙은 캐플렛 경 부부였다. 유일한 기쁨과 위안이었던 외동딸을 결혼 직전에 죽음의 손에 빼앗겨 버렸으니 비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결혼식 준비는 장례식 준비가 되고 말았다. 신부의 발밑에 뿌리려던 아름다운 꽃은 신부의 주거미에 뿌려졌고 결혼식을 주재할 신부는 장례식을 주재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로렌스 신부가 로미오에게 줄리엣의 죽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전화로 보낸 심부름꾼이 도착하기도 전에 줄리엣의 장례식 소문이 만투아에 퍼진 것이었다.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에 로미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베로나로 떠났다. 어서 가서 아내를 만나고 함께 죽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죽음을 생각하자 얼마 전에 우연히 지나쳤던 만투아의 초라한 약국, 오랫동안 굶주린 듯한 약국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투아에서는 독약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 가난한 약국 주인이라면 팔지 않을까? 로미오는 혼자 중얼거리며 약국을
약국을 찾아가 금을 줄 테니 독약을 팔라고 했다. 약국 주인은 좀 망설인 끝에 독약을 내놓았다. 조심해요. 일단 삼키면 20사람의 힘을 더한 만큼 강한 사람이라도 당장 목숨을 빼앗는 위험한 약이라오. 자정 무렵 베로나에 도착한 로미오는 캐플렛 집안의 가족묘지가 있는 교회 묘지를 찾아갔다. 막 묘지의 문을 열려는데 한 남자가 외쳤다. 악당 몬테규는 그 불량한 행동을 멈추거라. 줄리엣의 무덤에 꽃을 바치려고 왔던 페리스 백작이었다. 페리스는 캐플렛 집안의 원수인 로미오가 캐플렛 사람들의 시체에 고약한 짓을 하러 왔다고 여겼다. 게다가 로미오는 베로나에서 추방당한 죄인이니 붙잡을 생각이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소. 로미오가 간청했으나 페리스는 코웃음을 치며 로미오를 잡으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페리스가 쓰러져 죽었다. 등불을 들고 시체에 가까이 다가간 로미오는 그가 줄리엣과 결혼할 뻔했던 페리스라는 것을 알고 죽은 청년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다. 무덤 안에는 줄리엣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피에 젖은 수의에 쌓인 티볼트가 누워 있었는데 로미오는 처남인 그에게도 용서를 빌었다. 마지막으로 로미오는 아내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약국에서 산 독약을 잔에 따라 미련 없이 삼켰다. 한편 줄리엣이 깨어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 무렵 로렌스 신부는 만투아로 보낸 편지가 늦어져서 로미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등불을 들고 줄리엣을 데리러 왔다. 그런데 캐플렛 집안의 지하 묘지에는 이미 불이 밝혀져 있고 놀랍게도 페리스와 로미오가 죽어 있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추측해 보기도 전에 줄리엣이 깨어났다. 어머나 신부님, 여기는 역시 무덤 속이군요. 그런데 로미오는 어디 있나요?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 오자 신부가 놀라 달아났다. 주위를 둘러보던 줄리엣은 죽은 로미오의 손에 잔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내 사랑 로미오, 이렇게 가시다니요. 독약이 남아있다면 나와 나눠 마셔요. 줄리엣은 흐느끼면서 잔에 남은 찌꺼기를 마시려 했다가 아직도 따뜻한 로미오의 입술에 독약이 묻어있는 듯 입을 맞추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줄리엣은 얼른 단검을 빼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이렇게 줄리엣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죽었다. 그때 무덤의 경비원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페리스 백작의 시종이 자기의 주인과 로미오가 싸우는 것을 소리쳐 알렸고 이 소문은 곧 베로나시 전체에 퍼졌던 것이다. 몬테규 집안과 캐플렛 집안 사람들, 영주마저도 잠에서 깨어 달려왔다. 로렌스 부부도 경비원들에게 붙잡혀왔다. 로렌스 신부님, 이 비참한 일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 있다면 모두 말해주시오. 영주가 묻자 신부는 몬테규 경과 캐플렛 경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진실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집안의 해묵은 원한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부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발표할 적당한 시기를 찾기도 전에 줄리엣에게 다른 혼담이 생긴 것. 그래서 줄리엣에게 두 번 결혼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만든 잠자는 약을 마시게 한 것 등을 말했다. 또 사람들이 모두 줄리엣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로미오에게 편지를 써서 약효가 사라진 후에 줄리엣을 데리고 가도록 일렀다는 것도 말했다. 그런데 왜 페리스와 로미오가 여기서 죽는 불상사가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본 페리스의 시종과 로미오와 함께 온 하인들의 설명으로 보충되었다. 로미오는 하인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편지를 맡겼고 편지는 모든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로미오는 편지에서 줄리엣과 결혼했음을 고백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으며 독약을 샀다는 것과 무덤을 찾아 줄리엣 곁에서 죽겠다고 밝혔다. 영주는 몬테규 경과 캐플렛 경을 향해 그들의 잔인하고 터무니없는 원한을 나무랐다. 이는 두 집안의 잘못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안은 이제라도 화해하여 해묵은 원한을 자녀들의 무덤 속에 함께 묻도록 하시오. 캐플렛 경과 몬테규 경은 서로 형제라 부르며 손을 잡았다. 그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으로 두 집안이 하나로 맺어졌음을 인정하는 뜻이었다. 자,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오늘이 태풍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문 두드리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등등 소음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다 읽어봤고 굉장히 비극이네요.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제대로 잘 몰랐어요, 내용을. 불쌍하네요. 오늘따라 목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